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진짜 뭐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 주 넘어가면서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이젠 그 봄바람이 부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젠 그 제가 아침에 방송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즈음에서는 리포트들을 대충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정리하는 거 어떻게 정리하는가 요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국내 증권사의 뭐 코멘트, 그 다음에 해외 증권사가 나온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 그 얘기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만 그 코스닥 액티브 ETF 펀드 그걸 첨언을 좀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화면이 시커매가지고 좀 거시기한데. 네, 이런 겁니다. 가급적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리포트. 제가 이렇게 요거 뭐라 그러죠? 에스토리스크 알아요? 요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띄는, 이건 눈에 띄는 겁니다. 주목할 만하다. 그런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워낙 많으니까 뭐 바이가 아닌 리포트도 있어요. 하향하는 리포트도 있고. 근데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종목은 제가 어텐션 하지만 굳이 바쁜데 아침에 하향 리포트하고까지 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종목, 긍정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샤프는 조금은 공부해 볼 만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좋은데요. 주가가 미리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의미를, 제 마음에 동한 의미를 뭐 표현할 방법이 애매하다. 근데 좋아, 느낌. 그런 걸 공부해 볼 만하다. 둘 다 들어간 거 뭘까요? 둘 다 들어간 거는 일단 눈에 띄었어요. 설명은 정확히 못 해드려도 눈에 띄었고 나도 공부를 바로 가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더라도 4시 반에 일어나도 3시간 회사 가야 되니까 3시간, 2시간 반 이상 볼 시간이 없거든요. 정신 집중하면 2시간 해야 돼. 미국 장도 보고. 리포트를 보는 한계가 있죠. 하루에 리포트가 한 50개는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눈에 띄는 거 맥스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의미 있는 걸 추리는 거 5개 정도. 이것도 바쁘죠. 그걸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전달할 방법이 없죠. 거기는 제 의견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리포트를 뭐 이렇게 핵심만 의미적인 거를 같이 이런 거는 어텐션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 이게 공짜로는 아닌 것 같고 유료로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는 하는 사람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제가 아침에 하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여기 일부, 아주 일부죠. 왜 아침엔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없잖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한정된 거니까 저도 한정적이니까 10개를 보더라도 1개, 2개 얘기하기 어렵다. 현실이다. 오늘 나왔던 거, 어저께 나왔던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거 이거 했죠. 제가 다 못 읽었죠. 페이지가 이게 60몇 페이지인데 제가 언제 다 읽어요. 하지만 하나에서 나온 자동차 로봇화 산업의 변모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핵심 요약을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꼭 되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뭐 분석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자, 예. 뭐 사실은 요거 한 10페이지 읽어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면 뒤에까지 읽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가 어저께 저녁에 나온 것 같고요. 어저께 저녁에 나와서 올라온 걸 제가 오늘 새벽에 본 거죠. 어저께 저녁에 올린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 특별한 거 없더라도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 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맞건 틀린 간의 용기. 오늘 타이밍 맞긴 했지만 맞았다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용기를 가집니다. 아무도 리포트 쓴 사람 없습니다. 오늘자 어저께 종가로 봅시다.
이분의 주장은 주가 매력도 높아졌다. 당연하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매력도 높아진 거고, 원래 목표 주가 27만 5천 원. 꽤 높은 측에 속하는 거고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주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어저께 17만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오늘 올라서 18만 얼마 됐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큰 변동 없다고 저도 봤는데 DDR5 기준으로는 별다른 없었고요. DDR4는 5로 이전하면 DDR4의 수요는 조금 주춤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마이너스 3%, DDR5는 변함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어제 기준으로는 이분이 배당 그 예측을 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천 얼마인가 해서 4.7% 배당 수익률입니다. 꽤 되죠. 예. 우선주는 6.7%.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4%, 6% 이렇게 대로 빠지겠네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우리가 지금 200조가 좀 안 되나, 200조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린 거 8개 기준으로 200조 간당간당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높임 조속한다. 227조. 참고로 그 미국 외국계 노무라 맞죠? 그다음에 맥커리 이런 데가 240조, 300조 이렇게 불렀죠. 평균은 200조, 227조. 이분 기준으로 어저께 17만 3천 원인가 하여튼 요 기준으로 했을 때 5.6배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6배 됐겠네요. 6배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6배 넘었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한 김에 일관성을 위해서 다른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 증권사는 그 이익 전망이 더 높은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기준으로 PER이 삼성전자가 6배, 요거보다 낮겠네. 어제 기준으로 6배. 그럼 오늘 올랐으니까 6점 한 뭐 초중반, 6배 중반. 오늘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분이나 또 다른 국내 증권사의 이익 전망, 200조 넘는 이익 전망으로서는 오늘 기준으로 6배 초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이닉스는 여기 안 나왔지만 이 하이닉스는 지금 이 그 다른 증권사에 의하면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4.5배. 지금 오늘 올라서 4.5배. 좀 이익 전망을 낮게 보더라도 5배가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배 어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다 아시는 건데, 그 반도체에 대한 주장, 이 다른 증권사의 주장은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가격 상승률이 컨센서스가 높아져서 한 60% 되거든요. D램의 경우입니다. 60% 정도 되죠. 맞아요. 60%더 되나? 더 될 겁니다. 아마 더 되고 있고요. D램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60%가 낮은 거고 기존 전망이 50%였는데 60%가 평균 낮은 거고 이분 예측은 1분기 때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무려 70% 플러스 7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가격이에요. 2분기 가격이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뽀개는 2주 동안에 가격 상승률이 원래 한 20% 정도 많게 보는 사람이 30% 안 봤는데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 증권사는 40% 이상 50%. 1분기도 70% 알파인데 2분기도 원래 20, 30%가 아니고 40, 50% 레벨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상당히 2분기 전망도 계속 좋아지는 게 맞아요. 이게 D램의 경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사가는 그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가 많이 쌓이면 D램 가격도 내고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반도체 갖다 쓰면은 바로바로 쓰기 바빠서 재고가 축적될 수 있는 바로바로 즉석으로 서버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재고에 대해서는 보통 낮게 보는 사람은 5주치. 맞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지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만약에 이런 호르무즈 사태가 뭐고 이 반도체 이슈는 없어요. 없는데 헬륨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일파만파 때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반도체 5주 갖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은 보통 얼마 보냐면 반도체 재고는 2달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한 9주 정도. 근데 지금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고는 많이 받아 6주? 네,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재고가 딸린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그래서 1분기 예상이 50에서 70% 올라왔는데 2분기도 20, 30%에서 지금 40, 50%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같은 이런 가격대라도 수량에 따라 다르고 원가에 대한 다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망은 1분기, 2분기 전망이 다른 거예요. 이 D램을 얘기했죠. D램이 7, 80%인데 낸드도 중요한데 낸드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낸드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D램 가격이 아까 70% 이상 오르는 것 같다라고 1분기 예측을 하고 있다는데 낸드도 못지않게 50%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2분기 가격 전망을 D램을 한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잘못하면은 2분기에는 D램 40%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분기 낸드 가격 상승률보다 2분기 낸드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까지도 일부 비치고 있어요. 이거는 컨센서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낸드가 쇼티지가 심각하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온 게 1, 2주 됐는데 그래서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익 전망을 높인 거거든요. 맥커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낸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엇갈린 거죠. 이렇게 된 거고 낸드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제가 한번 1월 후반기, 하반기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명민준이 있을 때, 명민준 앵커 있을 때인데 ICBM 말고 그렇죠? ICMS라는 말을 드렸죠. ICMS 기억나세요? I는 인퍼런스 추론이고 이게 그 트레이닝이 아니고 추론형으로 가면서 메모리에 대한 이게 D램이건 HBM이건 낸드건 간에 이 메모리에 대한 입장과 이거에 대한 계층, 얘네를 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엔비디아가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게 ICMS의 I, 인퍼런스, 추론형, 그다음에 컨텍스트 뭐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MS, 메모리와 S,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는 낸드입니다. D램과 낸드, 메모리, 스토리지를 추론형인 시장이 되면서 컨텍스트를 어떻게 제대로 소화시킬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HBM이 작년 9월까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렇죠? HBM이 소화 못 시키는 KB 캐시 메모리를 D램 쪽에 주다 보니까 DDR5가 쇼티지가 나서 작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이 D램, KB 캐시용 D램이 원래 메모리가 256GB에서 1TB로 4배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 초에 그 CES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한 그날 그래서 낸드가 우리 샌디스가 폭등한 그날은 ICMS의 S에 해당되는 낸드는 저쪽에 그 아주 추운 곳에 있는 쓸데없는 오래된 기억속의 메모리였는데 메모리 용량은 많고 가격은 싸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액세스하기 힘들었는데 속도를 개선시켜갖고 D램처럼 우리 GPU가 직접 낸드를 액세스하겠다. 그래서 ICMS의 이 계층 간의 수요가 낸드다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CMS에서 이 낸드의 수요가 새롭게 생기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몇 %가 됐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거는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낸드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약 7%가 창출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나 얘기할 때 반도체 쇼티지가 20% 30%가 쇼티지가 아니에요.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낸드의 쇼티지가 지금 당장에 7%가 수요가 꽝 터졌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은 D램 쪽에서 넘어와야 돼요. 근데 D램도 쇼티지잖아요. 예,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다 얘기입니다. 우리 호르무즈 사태 하는데 이것도 못 막아요. 호르무즈는 싸움 안 벌이면 되지. 이거는 뭐 싸움이 아니고 뭔 짓을 해도 지금 당장에 못 막는다라는 얘기입니다. ICMS가 낸드에 의미 미치는 얘기를 했고요. 메모리로 따지면 HBM 메모리는 우리 그 GPU가 직접 계산하고 엄청 속도를 많이 하는 그 메모리 현재 288GB고요. 그 밑에 있는 KB 캐시용 D램 그게 1TB 4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낸드 그것은 20TB, 50TB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낸드 가격은 낮기 때문에 그거 5배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은 낮으니까 낸드의 레버뉴 사이즈는 여전히 D램보다 못하지만은 낸드의 각 공급 부족은 그래서 생각보다 셀 거로 예상했지만 2분기 가격에 상당히 높게 투영될 가능성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게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가 오는 거 리포트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RFHIC 얘기했죠. 사실 제가 이거 다 자세히 몰라요. 옛날에 한 5년 전에 커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른 것까지는 괜찮다. 성장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세계 말씀 아까 들었죠. 예, 이런 거 리포트 나오고 현대백화점 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옆에 뭐죠? 에스토리스크. 현대백화점 아무 표시 안 했어. 그 무슨 얘기죠? 제 느낌으로는
이쪽에도 관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셔야 되죠. RFHIC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갔다? 나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볼 정도겠다. 이런 식의 이 표시를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코롱 인더라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이게 지금 IT 아닙니다. 오늘 IT는 요거하고 아까 뭐 많이 얘기 안 할 텐데 코롱 인더라고 했어요. 코롱 인더. 코롱 인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코롱 인더.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NDR을 한 것 같아요. NDR 후기를 적었는데 제가 리포트 보는 방법입니다. NDR 후기는 보통 다 봅니다. 웬만하면. 그날 저녁 때 아니면 늦게라도. NDR을 했다. 증권사. 근데 그 다음날 또는 그 다다음날 리포트를 항상 낼까요? 아니에요. 항상 되지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뭐 성의 상하는 건데 리포트를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이 회사하고 관계 때문에 그냥 코티시콜이라 해서 예의적으로 읽는 게 있고요. 내용이 보니까 구체적이라면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이 친구가 의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NDR 리포트를 딱 보고 제목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이건 뭐가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NDR 후기 기대되는 2026년이었죠. 그리고 원래 커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표 주가를 대폭 드렸어요. 53,000원에서 88,000원. 뭔 내용이 기대되는가 했더니 뭐 자세한 내용 얘기하기 전에 오케이 그 밸류를 봅시다. 이익이 올해 4배 정도 증가된다는데 PER이 14배 밖에 안 되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익 전망이 이게 컨시스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믿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가면 믿을까? 내년도 이 전망도 상당히 좋다면 그게 달성이 되면은 3배, 내년에 40%.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10배면 만약에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되는 순간에는 이게 엄청 싸 보이겠죠. 이 친구는 이제 그걸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리포트 하나 보시고 조금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다 볼 수 없죠.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전문가 아니라고요. 70% 맞으면 좀 피곤하니까. 근데 이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눈에 먼저 보일 수 있지. 여러분이 30분 볼 거를 저는 10분 만에 캐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직전 리포트 잡았어. 직전 리포트요. 하나증권에서 9만 원이 있네요. 이게 제가 요거 날짜를 안 적었는데 아주 오래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9만 원 가지고 했고 여기도 비슷한 얘기죠. 올해 이익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이거는 이익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구나 라고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갖고 계시면 어떡하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1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회했어요. 일회성이 있어서 그런 분은 흔들릴 필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NDR의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표시. 제가 이 회사를 옛날 거로 기억해서 옛날에 저도 NDR 했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근데 최근에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분명히 어텐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건 여기 다시 있는데 또 다시 하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그 자동차 타이어 코드 있죠. 타이어 코드에 있는 아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타이어 코드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드는데 수익성 개선됐다. 이런 게 있고 얘네 두 번째 광 케이블 할 때 아라미드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가동률이 높아지고 경쟁사가 이탈했다. 이런 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면 다들 모르죠. 근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스포츠웨어 같은 거 하거든요. 코롱 스포츠 차이나 이런 게 자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아서 지분법은 많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딱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DN 오토모티브. DN 오토모티브는 이거는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딱 보세요. DN 오토모티브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겠네. 이렇게 일단 하시고. 근데 제목이 오토모티브인데 가장 저평가된 공작 기계 회사. 뭐지? 여기 보니까 또 뭘 인수했대. 헷갈리죠? 예. 그럼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일단 엄청 싸대니까 얼마나 싼가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오늘 좀 올랐는가? PER 5.3배. 뭔가 되게 싸다 보이잖아요. 자동차면 원래 그런가? 근데 자동차인데 위 공작 기계래. 보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요 리포트만 봐서는 잘 몰라. 왜? 목표 주가도 안 나오고 하나증권의 요 분도 반도체 자동차 오래 하신 분인데 이게 뭐랄까 대체대조표, 재무제표 이렇게 갖고 이런 데이터들과 사업 보고서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더 디테일한 리포트를 쓰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지켜보는데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알려면 직전 리포트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딱 본 게 커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두 가지예요. 그럽니다. 커버한 사람이 없다. 근데 뭔가 커버하려고 하고 있다. 되게 싸다. 그러면 이제 어텐션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또 가다가요. 최근에 조정을 받아갖고 가기 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너무 급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싼 거 찾아야죠.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게 DN 솔루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 회사의 자회사. 자회사 솔루션? 뒤에 보니까 얘가 공작기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또 독일의 회사를 인수하고 DN 솔루션스를 보니까 이게 무슨 회사냐? 두산 기계라고 있어요. 두산에다에 두산 그룹에 있던 회사가 있는데 두산 공작기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게 DN 솔루션으로 이렇게 인수된 건지 합병이 돼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공작기계 회사를 DNOTV가 갖고 있는데 독일 회사까지 인수해서 M&A를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포트가 안 쓴 거죠. 그래서 DN 솔루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 가지 만드는데 공작기계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건데 M&A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리 성장을 하면은 어텐션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회사 이번에 독일의 헬라를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한 거는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1월 말. 1월 말에 이미 인수를 완수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부터 1월 말부터 올라가려 했던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내려갔지. 이 독일의 이 회사가 초정밀 밀링 작업 이런 거 할 때 뭐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항공우주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적자고 이런 거 흐름을 봤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 글로벌 공작기계 회사들의 밸류가 최소한 10배 이상 갔거든요. 물론 이거는 공작기계가 이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10배, 20배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본업 자체도 이게 영업이익이 10% 꾸준히 나는 회사고 이 자회사 자체는 영업이익이 꽤 높아요. 10% 후반. 그러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5배라는 숫자는 싸다는 거는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이 이렇게 탄력이 좋은 주식, 코스닥에 그렇게 ETF 하면 그런 쪽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급할 건 없지만 어텐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롱인들은 턴어라운드 주식이고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태웅. 지나가는 하는 얘기인데 태웅은 사실은 저는 그냥 풍력으로 봤는데 리포트를 보는 순간에 다른 게 딱 왔죠. 원전 핵심 플레이로 급부상.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비싸지는 않아. 왜냐하면 비싸지 않은 게 원전의 핵심 플레이어고 PER 24배면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풍력으로 보면은 안 싸요. PBR 1.2배 ROE는 밸류를 안 내는 거야. 원전 핵심 플레이였구만. 그래서 리포트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가 하는 것이 며칠 됐어요. 3월 5일이니까 5일 전에 체코의 원전에 그 원전을 하고 나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딘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핵 연료 보관하는 용기가 있다는데 그걸 캐스크라고 합니다. CASK. 이거를 수주받았다는 거예요. 체코향으로. 근데 특히나 이것도 이제 저장하는 용기가 있고 요거를 다른 데 옮겨갈 때 핵연료를 이송하는 용기하고 좀 다르다는데 저장하는 용기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회사가 유일해요. 해외 쪽에 이렇게 수출해 본 적이 없다. 수주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3월 5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태웅도 아까 코스닥 ETF 있잖아요. 액티브 ETF.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뒤에 쭉 타다 보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되는 게 요즘에 오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두산 에너베이트 가고 현대건설도 갔습니다만 이게 따라가는 거죠.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서 5만 1,000원 됐는데 목표 주가에 원천원인데 오늘 주가가 거의 다 와서 지금은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요. 방향성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가거나 뭐 조정이 뭐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옵사이드. 제가 아침에 바쁘면 이거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시간과 정리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관심이 있죠. 장이 만약에 조정을 만약에 의미 있게 간다면 오늘은 모르겠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고 올라가? 금리가 안 내려가면 좋은 거 없죠. 근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 은행한테 나쁠 거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사한테 나쁠 게 없어요. 반대면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DB 손해보험 제목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이 담당한 애널리스트가 DB, 손해, 현대해상, 삼성생명 뭐 쭉쭉쭉쭉쭉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여기 뭐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근데 빨간 줄은 재료가 가장 많은 보험사. 보험사 이슈되면 역시 DB 손해보험 봐야 되겠네. 이 정도만 체크하고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현대해상 이거보다는 변동성이 높네. 그러면 지금 아니야. 이렇게 보는 밸류는 싸다. 현대 하나손해보험 올랐는데 잠시 이고 가야 할 짐. 뭐 짐이 있어? 여기까지 어디 봐. 넘어가. 삼성생명 이거는 별로 안 좋게 봤네.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의견. 별로 안 좋다는 얘기구나. 뭘 재고할 필요 있어. 뭐 필요하다는 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생명 제가 제일 별로 아니었어요. 아직도 0.2배. 아직도 0.2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 0.2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것도 물론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는 게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거기까지 여유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걸 제가 찾는데 한 10분 걸리고 요거 판단하는데 10분 걸리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IT 얘기를 좀 해드리고 다시 어저께 나온 리포트도 볼게요. 오늘 나온 중에서는 두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아까 그 이재규 차장님 얘기한 것 중에서 아이폰이 판매 계획을 좀 늘린다고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거 파지티브한데 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이게 릴리스가 일부 된 것 같아요. GD넷 코리아라고 가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화면을 못 보여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우리 태블릿 패드처럼 아이패드처럼 폴더블 폰이 좀 생각보다 이 넓이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사 아이패드처럼 넓은 화면이 강점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수혜를 보죠. 비효율 경쟁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 커버 윈도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힌지 관련되는 것도 배터리도 관련된 게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주가가 넘어간다는 그거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거는 지나갔으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주가 별로 안 갔어요. 원익 QNC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콜츠, 세정 이거 다 좋은데 리포트가 BNK하고 신한하고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나왔는데 목표 주가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4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올라갔어요. PER이 타겟이 25배니까 내년에 20배면 20% 성장, 20% 성장에 20배 정도 목표 주가 할 수 있죠. 근데 장이 이렇게 탄력 있는 게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거 다시 보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20배면 안 비싸지만 뭐 엄청 싸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회사를 얘기할 때는 세정과 콜츠인데 콜츠라는 거 생산할 때 원재료가 모멘티브라는 자회사가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잘 나가다가도 뭐가 안 좋을 때는 이 자회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아. 이 모멘티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요. 얘네들이 파는 게 자동차, 건축 여러 군데 팔거든요. 어느 하나 확 망가지면 모멘티브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팍팍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익은 잘 나오니까 무너지지도 않죠. 하나비전. 자, 이게 에스터리스크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아닌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커버하는 게 이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목표주가 높이고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 이 흐름이 맞았어요. 한미반도체가 가서 얘네가 빠진 게 아니고 둘 다 갔어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 해석이죠. 이 본도가 지금 어느 누구 한쪽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크고 있거나 둘 다 특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거나 그래서 그것이 주가에 둘 다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영향을 미친 건 뭐냐? 뭐 하이브리드 본드로 간다든지 삼성전자 들어가는지 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비전은 그 하이닉스 위주고 한미반도체는 그 마이크론 위주인데 마이크론이 후발주자니까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실력이 있고 하이브리드로 잘 안 가면 차세대 버전으로 안 가면은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더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간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하나비전도 만약에 근본적인 경쟁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비전도 목표 주가는 생각보다 높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드 카퍼 반드 시대는 열린다. 이분이 여기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를 가는 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왜? 하이브리드 간다는 카파트 하는 거는 이 두께가 얇아지면은 굳이 하이브리드 본드로 빨리 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시라는 네덜란드 회사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배시가 하이브리드 잘하는데 왜 한 거냐? 하이브리드화 될 필요가 없거나 천천히 가도 된다. 두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왔던 건데 이분은 간다. 개막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는 하나비전을 얹혀 쓸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거 믿는 건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목표 주가가 12만 원 맞나? 12만 원인데 PER이 30배니까 근데 내년도에 15배. 그럼 성장이 더블 된다는 거네. 이걸 믿으면 진짜 12만 원 가겠네. 지금은 이제는 뭐 9만 원인지 8만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싼 거고 내년 성장이 뭔가 언서튼티가 있다면 이 정도 갔을 때 돌아가는 이 정도 됐을 때 쫓아가는 거 애매하고 지금 8만 원, 9만 원 갖고 계신 분은 비중의 정도에 따라 갖고 이 정도면 좀 덜고 딴 데 갈까? 아니면 내가 비중이 적으면은 요거는 내가 코어라니까 12만 원은 몰라도 여기 목표 주가 이거 갔을 때 근처에 가면 좀 조정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리포트이죠. 뭐 내용은 이렇게 있고요. PSK 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방송하는데 PSK를 오늘 별로 썩 좋지 않았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얼마 전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장기 난리가 치는데 물론 변동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버텼잖아요. 버티고 오르기도 하고 PSK 홀딩스가 그랬나?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탄탄하다.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PSK를 보시면은 밸류가 또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탄력이 좋은 게 올라갈 때는 이제 조금 쉴 수도 있는 그 정도나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고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했고요. 미리 기관도 6일 연속 매수. 기관이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뭐 업데이트 안 했다가 이렇게 8만 원 한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도착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다. 핵심은 이건 전공정이라 했죠. PSK는 전공정, PSK 홀딩스는 후공정. 예.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좀 있는데 PR, 포토리지스트 스트리퍼라는 장비를 하는데 목표 주가가 25배, 내년도 15배. 이것도 내년 성적이 높다는 얘기네. 근데 현 주가는 22배. 뭔 얘기죠? 현 주가 대비했을 때 다 좋은 거 하는데 내년도 실적을 아직 안 본다면 애매하다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기는 좀 85%, 90%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로 가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3분기, 4분기 가면서 결국 내년 걸 땡기게 되면은 그때도 진짜 이게 15배 이게 주가가 12배 머물러 있으면 싸죠. 왜?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성장이 되고 내후년도 더 좋아진다면 15배가 아니고 다음에 내년도 가갖고 20배 할지도 몰라요. 네, 증설 속도가 진짜 삼성하이닉스가 빨라지고 그러면 전공정 범용 제품 가격이 이거는 HBM과 관계없어요. HBM 별 관계없습니다. HBM 해가지고 후공정하면 PSK가 아니고 PSK 홀딩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PSK 홀딩스가 마진도 좋고 탄력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보시고 자세한 리포트. 근데 이거 PSK가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니까 리포트를 찾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한 달 전에 신한 리포트가 잘 적어놨어요. PR 스트리퍼가 얘네 주종인데 DRAM이 주로 들어가고 얘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쟁사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TSE. 그렇죠. 이게 프로브 카드 만든 회사. 섹시한 정도가 이수페타 시장 두산이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이나 PSK라든지 뭐 기타 등등 대비했을 때 오늘 주송 날쳤지만 거기에보다 탄력이 좀 떨어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문제 없어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4일 연속. 오늘은 모르겠어요. 주가 미리 올랐고요. 이분도 여러 부품을 할 텐데 이분은 IT 부품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하모니, 밸류에이션, 재평가, 밸류에이션 보봅시다. 이게 어저께 나온 리포트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주가가 15배.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은데 여기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가져볼게요. 목표 주가가 최근 4년간의 그러니까 하단이 있고 중간이 있고 상단이 있어요. 이건 변화가 심하니까 상단의 평균, 상단의 아주 꼭대기는 아니고 약간 상단 쪽에 했을 때 20배. 내년 숫자까지 이게 그 프로브 카드 프로브 자회사 하모니 있는데 이거를 내년 거까지 땡길 정도인가 지금 22년도, 26년도 2월, 3월, 4월 조금 아직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20배 정도를 친다. 현재가 15배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가는 건 다른 걸 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어저께 나온 중에서 기사 중에서 삼성 이건 얘기했고 노조 파업 일어나면 이건 제가 카멘트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마이크론 리포트가 TP가 상향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 제외됐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한경에 마이크론 주가는 오르네요. 완전 무시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장이 좋거나 그 기사를 다 믿지 않거나. 왜냐면 그 리포트 보면은 마이크론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론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애매하게 리포트 저기 이제 보고 우리 기사가 썼어요. 그다음에 누적 파업 넘어가고 생산 차질 이것 때문에 일어나면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건데 마이크론이 요런 증권사 미국에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 들었는데 목표 주가 무려 650불. 700불 나오고 있나? 지금 주가가 400불 넘었잖아. 400불 안 되죠. 이렇게 되는데 70% 상승이야. 근데 새로운 거 없어요.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고. 그런데 또 증권사 리포트가 동시에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 이거 봤죠? PER이 EPS가 52배. 그럼 지금 400불이니까 안 되니까 8배가 안 되죠. 8배 이하. 아까 말씀드린 거. 삼성전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6배 얼마 한 거는 높은 이익 기준, 국내 애널리스트 높은 이익 기준이고 국내 애널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한 7점 얼마라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오늘 올랐으니까 8배 될까 안 될까? 모건스탠이나 마이크론, 모건스탠이 얘기한 마이크론의 EPS 기준으로 따지면 삼성이나 마이크론하고 밸류가 비슷해 보여요. 네. 대량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얘기하는 거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캡, 하이닉스 넘어가고 배시 아까 얘기한 거 장비가 급락했던 거 이게 3월 6일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어제 오늘 어떻게 못 봤는데 하이브리드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하루만 지나도 리포트가 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거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넌 반도체 테크도 어저께 나온 게 있어요. LS, 뭐 APR, 넷마블 이런 거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텐션이 안 되면 넘어가고 말죠.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매일매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소화하고 안 드러내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도 이걸 갖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방송에서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알면 좋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 네,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그 신한투자에서 나온 건데 이것만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은 그 지난주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휴대폰 전시인데 요즘 휴대폰이라고 안 하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AI 관련되는 건데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가 거기서 분야별 포인트에서 뭐 애널리스트가 자기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건 없어요. AI가 뭐 B2B가 되고 뭐 플랫폼이 되고 게임 체인저고 뭐 새로운 건 없는데 그 리포트 중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 2026년에서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AI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100년 전에 1920년대에 광란의 1920년도가 있었거든, 다우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나스닥이 난리가 났을 때. 그다음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때랑 대비했을 때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AI 사이클. 왜냐면 챗GPT가 22년 말에 나왔으니까 23년 1월을 기점해서 이렇게 올라온 지금까지의 9개월 아니죠. 2023년, 24년, 25년. 그렇죠? 26년, 그러니까 3년 지나고 있잖아요. 3년 지나고 있는 이게 갔을 때 우리가 어디 왔는가? 기술주의 강세장, AI로 촉발된 AI 사이클의 위치가 어디냐 갔을 때 결론은 중반부에 위치했다. 반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 투자 사이클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닷컴이라든지 뭐 있었잖아요. 이게 보통 사이클이 시작되면 캐펙스는 투자는 8년 이상이에요. 8년? 10년도 가고. 근데 주식적으로 통상 업사이클은 과거에 한 5년 정도는 또는 6년 정도는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를 견뎌봤을 때는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간주하면은 올해, 내년 4년, 5년이니까 그래서 2026년, 27년, 28년 들어갈 때는 4, 5, 6년 차에 걸리거든요. 28년도 들어갈 때는 사이클적으로 우리가 미리 달리면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과거 사이클적으로는 거꾸로 지금은 아직 too early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그 여기도 지금 이슈가 된 거는 지금 이슈가 아닌데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픽하고 뭐
뭐 우리 누구죠? 그 오픈 AI하고 경쟁하잖아요. 오픈 AI를 뜯고 있는데 IPO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슈, 아니면 자금 조달하는 것의 이슈, 이것이 중간중간 과잉 경쟁 과정의 이슈가 되면은 이 중간에 쭉 결국 3년에서 6년 가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계속 어텐션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네. 유가가 아직도 90불 달러 맞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NH에서 나오면 이건 알고는 가세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100달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간다. 지속적이라는 게 한두 달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3개월, 6개월 가면은 미국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PCE 기준으로는 2.9%고 CPI는 더 낮습니다만 2.9% 3%에 하면은 이게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죠. 금리가 높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65니까 내려갈 수가 없고 그거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로 계속 3개월, 6개월 가면 금리는 못 내립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더 문제는 금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금리는 어느지던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근데 성장률도 내려간다는 얘기죠. 보통은 지속되면은 0.4%. 미국이 올해 2.5에서 2.6 이렇게 되니까 2% 정도 간당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얼마나 보냐면 잠재 성장률 2%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까리까리한다. 그러면 성장률의 문제가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는 100달러가 지속된다. 3개월, 6개월. 방법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슈는 이젠 AI죠.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가 생산성이 끌어올리면 좋은 건 뭐냐면은 시설을 덜 투입하고도 생산이 많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인플레 반대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도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낙관할 수 없어요. 그런 AI 생산성이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빚져서 기업 투자 확대로 이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스럽게 이르는 거예요.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산성이 좋다고 느끼는데 투자가 너무 빨리 되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먼저고 생산성이 개선돼 가지고 덜 투입해서 나오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 돼서 계속 6개월 가잖아요. 그럼 AI 쪽으로 인한 이슈도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반도체 걔네들 곡괭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가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어요. 근데 상당 기간이 2, 3년은 아니고 한 분기, 두 분기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예. 근데 주가는 멀티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줄 때 멀티플을 이런 문제가 없을 때 10배, 12배 쉽게 갈 뻔하다가 이게 10배, 9배, 8배에서 머물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네거티브한 거는 감내하면서 그걸 디디면서 해서 가야 된다. 어쨌든 유가가 그래서 100달러 넘지 않고 90달러가 좋은 거 아닙니다. 90달러도 계속 가면 좋은 거 아닌데 어쨌든 빨리 안정화되면은 이런 문제가 금리나 할 거야. 7월 달에는 분명히 뭐 이게 0.7%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아까 여기 적었지만 미국보다 딴 나라가 더 커요. 성장률은 딴 나라가 더 많이 뭉개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에 대한 멀티플을 미국의 멀티플이 만약에 21배인데 이게 19.5배 되면은 한국에 대한 멀티플이 10배 가던 게 9배로 안 해. 9배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10배 가는 게 8.5배 되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어저께 오늘도 올라와도 지금 8.5배에서 넘지 못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임팩트는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멀티플은 미국보다 멀티플이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반응을 나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이게 해결만 되면은 우리 곡괭이 파는 거 우리가 많고 이익이 좋으니까 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싸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그 싸움이다. 어쨌든 유가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요. AI로 인한 생산성으로 인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